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파트 2. 그렇게 그 특이한 소년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된 나는 어느 월요일 고야스 씨의 묘지에서 그 소년을 발견했다. 휴관인 월요일마다 고야스 씨의 묘를 찾아가는 나는 묘를 두고 내가 한동안 살았던 벽에 둘러싸인 도시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도시의 뿌리 하나뿐인 단각수라던가 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함께 일을 하던 소녀가 타주는 약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고야스 씨의 묘비 뒤에 그 소년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소년은 그곳에 숨어 내가 읊었던 그 도시에 대해 다 들었다. 나는 절에서 내려와 마을로 가는 길에 역 근처의 그 커피숍에 들러 커피와 머핀을 먹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내가 관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소에다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관장실로 찾아왔다. 옐로 서브마린 소년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서류 봉투를 나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는 벽에 둘러싸인 그 도시를 묘사한 지도였다. 얼마 전 고야스 씨의 묘비 뒤에서 내가 한 얘기를 듣고 그것을 토대로 지도를 그린 것으로 보였다. 나는 소년이 보내준 그 지도를 복사기로 복사한 뒤 정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필로 적어서 그 피드백이 적힌 지도의 복사본을 봉투에 넣고 소에다 씨에게 주면서 소년이 나타나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매주 월요일에 고야스 씨의 묘지를 방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묘지를 갔다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커피숍에 들러 커피와 머핀을 먹었다. 어느 월요일 묘지를 갔다가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와 머핀을 먹고 있는데 옐로 서브마린 소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 옆에 섰다. 그리고 나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는 커피숍 여사장에게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했다. 여사장이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소년은 저번과 똑같이 수요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소년에게 머핀을 먹을 건지 물어보았으나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년이 건네준 서류 봉투 안에는 내가 표시해준 피드백이 반영된 지도의 개정판이 들어있었다. 다음날 관장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에다 씨가 들어오더니 옐로 서브마린 소년이 관장실로 방문하고 싶다며 허락을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 나는 소년을 들여보내달라고 했다. 소년이 방으로 들어오고 소에다 씨가 가져다 준 홍차와 머핀을 함께 먹었다. 나는 소년에게 그가 그려서 준 지도의 그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서관에서 매일 큰 달걀 모양의 오래된 꿈을 읽는 일을 했던 이야기와 도시로 들어갔을 때 꿈을 읽는 자가 되기 위해 문지기가 눈에 상처를 낸 이야기와 치밀하게 쌓아 올린 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소년은 그 도시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오래된 꿈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년은 나에게 자기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 나는 그 도시로 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했다. 소년은 말없이 일어나 방을 나갔다. 또 시간은 흘러갔고 소년은 도서관에 매일 와서 두꺼운 책들을 읽었다. 소에다 씨에게 들은 소년의 가정사에 의하면 소년은 이 세계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요일에 고야스 씨의 묘지에 갔다가 또 그 커피숍에 들렸다. 그런데 그날은 커피를 다 마시고 가게를 나오기 전 여사장에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데이트 신청을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데이트 신청은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빚어진 일이었다.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차려 함께 먹었다. 나는 도서관장으로 얼마 전에 이 도시에 왔다고 얘기했고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2년 전 이혼하고 이 도시로 왔다고 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둘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녀에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다. 그녀를 바래다 준 후 생각 없이 걷던 나는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도서관으로 들어가 관장실로 향했다. 관장실엔 불이 켜져 있고 난로도 장작으로 타고 있었다. 고야스 씨를 불러보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데 고야스 씨가 나타났다. 나는 고야스 씨에게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에 대해 얘기했다. 고야스 씨는 소년에게 이 세계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소년의 바램을 과연 내가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나의 물음에 그는 내가 이미 도와주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소년은 그 도시로 가는 길을 본인이 스스로 찾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그 소년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어느 세계에서 살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렇게 조언을 들려주고 고야스 씨는 점점 엷어지면서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오는 그 소년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오지 않아서 나는 소에다 씨에게 그 소년이 안 오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소에다 씨는 소년의 집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소에다 씨가 관장실을 찾아왔다.
소년의 집에 연락을 해봤는데 소년이 어젯밤에 침실에서 사라져버려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 나는 소년이 그 도시로 갔다는 걸 직감했다. 소년의 아버지가 오후에 만나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소에다 씨가 전해주었다. 나는 오후 3시까지 오시도록 전해달라고 했다. 오후 3시에 소년의 아버지가 도서관을 찾아왔다. 키가 크고 머리가 벗겨진 50대 남자로 그는 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었다고 들었다며 좀처럼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던 아이라 나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소년이 내가 가상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가상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년이 지도를 그렸던 이야기를 했다. 소년의 아버지는 소년이 그 가상의 도시로 증발한 것은 아닐까 하고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으나 나는 그 도시는 그저 상상 속의 도시라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하고 소년의 아버지는 돌아갔다. 소년에게는 변호사로 일하는 큰형과 의대에 다니는 작은형이 있었다. 두 형들은 소년이 다녔던 곳을 찾아내 조사를 하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들렸던 커피숍에까지 들려 소년의 행방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었다. 얼마 후 두 형들이 도서관에 찾아왔다. 나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해준 얘기를 또 들려줬다. 자신이 상상으로 만든 가상의 도시를 소년에게 들려줬고 소년이 그 도시에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에 다니는 소년의 작은형은 그 도시의 이야기가 소년의 증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소년이 어쩌면 그 도시로 들어가는 통로를 발견한 것으로 착각하여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고 그는 생각했다. 두 형들은 연락처를 나에게 주고 도서관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긴 꿈을 꾸었다. 수목을 헤치고 나가자 평지가 나타나더니 그곳에는 오래된 낡은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횡댕그렁한 내부가 그를 맞이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안에는 나무로 된 문이 하나 있었다. 나무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나무로 만든 인형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나무 인형은 옐로 서브마린 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인형이 소년의 허물이란 걸 깨달았다. 그때 인형의 입이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조금 더.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인형의 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인형이 나의 오른쪽 귓볼을 아주 세게 깨물었다.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나는 잠에서 깼다. 욕실에서 거울로 확인하니 오른쪽 귓볼은 물린 흔적은 보이지 않았으나 통증은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커피숍으로 그녀를 만나러 갔다. 가게에서 피자와 맥주를 함께 먹고 그녀가 사는 커피숍의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성관계가 아파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런 자신이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지 나에게 물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는 게 익숙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불확실한 벽을 넘어 벽 너머의 세계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물컹하고 젤리 같은 경계를 뚫고 헤엄쳐 불확실한 도시로 넘어갔음을 느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작은 강줄기에 발을 담그고 강물을 거슬러 위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이 상류로 걸어가며 나는 나의 팔과 다리를 보았다. 위로 올라갈수록 몸이 점점 젊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몸이 젊어지면서 20대까지 젊어진 지점을 지나자 소녀와 도시를 상상하던 17살 때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저 앞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소녀가 걷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소녀의 뒤를 따라 걷다가 함께 풀밭에 앉아 쉬었다. 나의 기억과 현실이 하나로 폭에 저 뒤섞였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3부. 도서관에서 꿈을 읽는 자로 계속 일하고 있는 나는 어느 날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다리 건너편에서 노란 잠수함 그림이 인쇄된 요트파카를 입고 나를 바라보는 한 소년을 보게 되었다. 작고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마을이라 이 마을 사람이라면 전에 봤을 텐데 소년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옷차림과는 너무도 다른 옷차림이라 더욱 눈에 띄었다. 나는 도서관에 도착해 소녀에게 요트파카를 입은 소년에 대해 얘기하며 아는지 물어보았으나 소년은 그런 옷차림의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소년은 나의 오른쪽 귓볼을 보더니 왜 검붉게 되었냐고 물어보았지만 나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소녀가 그렇게 얘기한 후부터 갑자기 그 귓볼에서 통증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소녀는 잠시 어딘가로 가더니 이윽고 독이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손수 만든 연고라며 그것을 내 귀에 발라주었다. 다음 날에도 소녀는 건너편 다리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움직임 없이 그저 나를 관찰하려고 거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소녀는 보이지 않았다. 어딘가로 가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다. 누워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 몸을 돌려보려고 했으나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리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소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파카 입은 소년은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소년은 나에게 부탁이 있다고 말한다. 소년은 나와 하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소년은 나의 자격으로 도서관에서 오래된 꿈을 읽는 자로서 일하고 싶어 했다. 소년은 자신과 내가 원래는 하나였으나 어떤 연유로 별개의 개체가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가 나이고 내가 자기라고 말했다. 자신은 꿈 읽는 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듣고 있던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니, 소년은 자신이 나의 왼쪽 귓볼을 깨물으면 하나가 된다고 답한다. 저쪽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의 그림자의 오른쪽 귓볼을 깨물음으로써 자신이 이 세계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도 얘기했다. 소년이 말하는 도중에 나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졸음이 너무 강하게 몰려와 소년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냥 수락을 해버렸다. 그렇게 허락을 하자 소년은 내 왼쪽 귓볼을 3개 깨물었다. 그리고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물린 귓볼을 살펴보았으나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년을 만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렸다. 어쩌면 소년은 이미 내 몸으로 합쳐져 일체화가 완료된 것일지도 몰랐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소년은 내 두 귓볼을 보더니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약초차를 타서 나에게 주었다. 소년과 일체화를 한 후 내 꿈 읽는 속도가 많이 향상되었다. 오래된 꿈들은 꿈 읽는 자에게 읽힌 후 밝히지 못해 쌓인 불만이 해소가 되듯이 편안히 해방되어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소리 없이 소멸했다. 일체화가 된 소년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났다. 장소는 작은 정사각형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내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공간이었다. 의식이 하나로 합쳐진 두 사람이지만 이 공간에서만 별개의 의식이 존재할 수 있었다. 촛불이 다 탈 때까지 둘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소년은 꿈을 읽고 나는 꿈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소년이 알려주었다. 그렇게 일체화가 된 우리는 꿈을 깨우는 일과 꿈을 읽는 일로 분업하여 작업을 했다. 겨울이 가고 곧 봄이 왔다. 나는 이미 옐로우 서브마린 소년과의 일체화에 적응했다. 둘은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오래된 꿈을 독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향상된 속도로 꿈을 읽자 소년은 매우 기뻐했다. 소년과 일체화되어 살아가던 나에겐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봄날의 들판을 뛰노는 활발한 토끼 같은 역동성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정사각형의 방에서 소년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소년은 내가 그 도시를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소년도 내 마음이 이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다. 예전에 나는 본체를 남기고 그림자를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소년을 남겨두고 내가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소년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그림자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나의 그림자에 대해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내 그림자가 저쪽 세계에서 나를 대신해 나의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어느 쪽이 본체인지 그림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년은 서로가 소중한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어떻게 저쪽 세상으로 가는지 소년에게 묻자 소년은 마음으로 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원하고 단숨에 촛불을 불어 끄라고 얘기한다. 떠나기로 결정한 그날 나는 일을 마치고 소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작별 인사로 안녕이라고 말했다. 항상 내일 보자라고 인사를 하던 내가 안녕이라고 하자 소녀는 약간 당황해했다.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 안녕이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방에서 소년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가 다 타 들어가기 전에 숨을 들이마신 후 단번에 촛불을 불어 껐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죽은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일하던 도서관에 출연하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상상으로 그리던 도시로 어느 순간 넘어가 꿈을 읽는 일을 하며 지내는 이야기와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림자가 분리되어 하나의 세계에 살아가고 그림자를 벗어낸 본체는 작은 도시에서 살아간다는 스토리는 흥미롭다.